보내자마자 개박살납니다. 군사훈련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렇게 된 거야? 1400명 군사훈련 시켜서 들여보냈는데 100명 죽고 나머지 싹 다 생포된 거예요. 다 죽여줘? 몸값 내놔, 빨리 돌려줄 테니까 해서 피델 카스트로의 몸값 딜, 그의 재테크로 당시 1961년 당시에 무려 5300만 달러나 주고 미국이 다시 데려와요. 2009년에 푸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쿠바에 우리가 미사일을 놓으면 미국 니네 개난리 칠 거면서 왜 미국 니네는 러시아의 앞마당에 미사일 두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현재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어그로를 끌고 있죠. 왜? 우크라이나에 군사 파병을 해주거나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순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무기까지 사용되기 직전인 거니까 절대로 군대까지 직접 파병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더욱 깊숙이 관여할 생각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아마 핵드립을 지금 치는 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군사적으로는 개입할 생각을 하지 마라.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까지도 그 어떠한 국가도 단 한 명의 군인도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물자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돈도 꺼주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군인은 단 한 명도 우크라이나로 보내주고 있진 않다는 거죠. 솔직히 뭐 참전을 해주나 무기 지원해주는 거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제정치적으로는 무기를 직접 보내주는 거랑 직접 군대를 조금이라도 보내주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무튼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푸틴이 지금 핵 배치하고 뭐 핵무기를 뭐 쏠 수도 있는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이 기간 중에 핵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죠. 아직은 핵을 쏠 것 같진 않은데 뭐 또 제로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죠? 사실 지금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이거든요.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은 이 5개 국가예요. 그 외에도 뭐 비공식적이다 뭐다 해가지고 따로 이제 좀 갈라놓아서 분류를 하는 데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 이렇게 또 4국가가 있겠어요. 근데요, 이 모든 국가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시점이었던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 단 한 번도 전쟁에 핵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전쟁에서 사용한 핵무기, 실험한 거 말고 전쟁에서 직접 사용한 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였던 1945년 8월 그때 쏜 2발 말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1962년에 핵무기가 사용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진짜로. 자, 오늘의 주제,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쿠바가 어디 있죠? 유럽이 보이네. 슈, 여기 있어요. 미국의 코앞에 있네요. 지금 플로리다주가 여기 있죠. 플로리다주에서 코앞에 있습니다. 1960년대에 북아메리카, 중미, 남미 통틀어서 이 전체 아메리카 대륙의 친소련 국가는 쿠바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많은 국가가 냉전 때 쿠바 빼고 다 미국 진영 국가거나 아니면 제3세계 국가였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빨간색이 제2세계 친소련 국가거든요. 지금 북미, 중미, 남미에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진 데가 쿠바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 제3세계 국가는 우리는 친미도 아니고 친소련도 아니야, 중간이야 했던 국가들이 이제 제3세계 국가고, 이 1962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는요, 정치외교학과에 가서 세계 외교사, 외교의 역사 아니면 국제정치 시간에 거의 대부분 꼭 반드시 배우는 사건입니다. 존 F 케네디 정부 때 미국과 소련이 진짜 전쟁 직전까지 갔던 사건, 전쟁이 일어났어도 이상하게 전혀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전쟁까지 안 갔어요. 해결이 어느 정도 됐어. 근데 이 해결 과정을 보면은 저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듯이 그냥 칼로 두부 썰듯이 무 썰듯이 딱딱딱딱 썰리게끔 하는 건 아니구나. 굉장히 많은 융통성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거를 아주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있어. 이 영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3day. 영화 제목이 13일입니다. 1962년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딱 13일 동안 존 F 케네디 정권 그리고 소련의 후르시초프 정권, 이 정권 사이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던 저 13일에 대한 과정,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의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의 여러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예요. 실제로 정부 안에서 외교 당국자들이 저런 상황에 놓여지면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과 소련은 서로 우리가 짱 먹을 거야, 너네는 더 이상 힘을 키우지 마 씨부래, 요러한 구도를 갖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냉전이라고 하죠. 냉전. 콜드워. 미국은 소련의 힘을 막으려는 그런 상황이 많았고, 소련은 미국이 막으려는, 미국이 자기들의 힘을 더 키우려는 걸 막으려는 걸 뚫으려고 난리치는 그런 구도가 좀 더 강했었어요. 당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짱 먹은 국가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짱 먹은 국가도 미국이었던 건 맞는데, 저 멀리 유라시아, 유럽, 아시아를 전부 다 걸쳐있던 소련이라는 국가가 점점 국가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퍼뜨리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딱 봐도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대부분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아프리카의 요쪽 빼고는 전부 다 소련이랑 붙어 있어요. 대부분 붙어 있어. 지금 미국이랑 국가랑 친한 국가들은 바다를 건너서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데, 소련은 다 붙어 있단 말이야. 소련이 당시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국력을 높여간 거냐면은 땅이에요. 땅. 영토를 넓혀서 그래. 영토.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 정신 차려. 정신 지금 헷갈리면 안 돼. 절대로. 러시아는 소련에 속했던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고로 소련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러시아 영토가 이렇게 있네요.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과 카자흐스탄 연방공화국과 기타 등등을 합해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러시아 그 자체가 소련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오더도 내리고 지들 멋대로 소비에트 연방이 소속되어 있던 수많은 국가들을 쥐락펴락하던 국가는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었던 거죠. 껍데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만 해도 중국이 소련처럼 공산주의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소련에 속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소련에 들어가 있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었던 거죠. 솔직히 말이 소비에트 연방이지 러시아 혼자 다 해먹었지. 자, 아무튼 소련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 국경에 이렇게 닿아 있는 국가들을 야금 이렇게 국경에 붙어있던 국가들을 공산주의화하고 공산주의 친소련 이런 정부를 세우게끔 지원해주고 이런 국가들을 확장시키는 그런 확장주의를 했던 거죠. 반대로 미국은 뭘 했어? 봉쇄 정책을 펼칩니다. 그럼 뭐야 지금? 소련은 야금 확장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절대 못 지나간다 하고서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요, 미국이랑 소련이 싸우면 무조건 소련이 불리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왜? 지금이야 미사일 기술이 워낙 진보했고 그러니까 얘기가 다른데, 과거에는 미사일 사거리가 지금처럼 ICBM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수천 수백을 만들어 놓고 찍어내고 쏴갈기고 이럴 정도로 기술이 진보됐던 건 아니에요. ICBM을 찍어내듯이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ICBM이 뭔진 다 아시죠?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야.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돈도 많이 들어요. 기술도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국방부에서 예산이 충분한 국가들이면 모를까, 그게 아닌 국가는 많이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싸게 먹히는 게 뭐예요?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들을 여기다 배치하는 게 싸게 먹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소련의 핵무기를 쏠 수 있는 방법이 ICBM 말고도 정말 많았어요. 배치를 요 주변에다가 해놨었으니까, 유럽이라든가 터키에. 근데 소련은 미국 앞마당에 자기들 군대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쿠바가 친소련 국가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 얘기야.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직후에 쿠바가 친소련 국가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뭐야 지금? 쿠바가 없었던 상태에서는 미국은 소련을 방어할 수 있고 조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으나 소련은 미국 본토에 조질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도 없었다기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잠수함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겠지만 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고 조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소련은 그게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급락떡락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르시초프. 자, 존 F 케네디와 같이 옆에 앉아있는 이 아저씨가 바로 후르시초프죠. 이 양반이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던 거야. 소련에서는 미국은 지금 소련의 코앞에다가 지금 주피터 미사일 체계랑 이런 걸 다 갖다 놓고 막 그러는데 우리 소련은 지금 뭐 하는 거냐. 후르시초프 정부는 지금 왜 각성 안 하고 정신 안 차리냐고, 이런 이제 여론이 있던 거예요. 근데 마침 후르시초프가 이런 잔소리를 졸라게 듣고 있던 마침 쿠바가 미국과 쌩을 깐 거야. 마침 쿠바와 미국이 쌩을 까요. 왜? 피델 카스트로 때문에.
여기 체게바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옆에 이제 피델 카스트로가 앞에서 이렇게 둘이 손 붙잡고 이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체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에서 쿠바 혁명을 통해서 집권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피델 카스트로가 저 쿠바에서 해먹을 때 미국이 저 피델 카스트로 정권 전복시키려고 내란 선동부터 음모부터 별걸 다 만들었었어 미국이. 근데도 안 뒤집히는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왜? 쿠바의 민심이 당시 피델 카스트로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장제스 얘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요새. 민심 얘기할 때마다 장제스만한 사람이 없어 진짜. 민심을 잃어서 중국 대륙을 잃은 사람이 바로 장제스 아닙니까? 민심을 잃으면은 너무나 국가 전복이 쉬워요. 내란 선동을 딱 그냥 양념 살짝 그냥 MSG 가루 몇 개만 뿌려도 그냥 그 전체 음식 자체가 그냥 맛이 확 변해버려. 그 민심을 잃는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정부가 있다면 그런 국가는 내란 선동이 쉬운데 당시 민심이 피델 카스트로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쿠바의 국가 전복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의 음모론 중 하나인데 카터 정부 아시죠? 미국 카터 정부 때가 박정희 정부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총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지미 카터가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당시 카터 정부가 한국의 유신 정부,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항하는 학생 운동을 더 부추기고 카터가 계속해서 박정희 정부가 비민주적이라면서 난리쳤거든요. 그 이유는 있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 와서 뭘 하죠? 데모크라시, 민주국가들의 모임을 만들자고 하죠. 저 왜 저러는 거야? 민주국가 싹 다 모이면 두 국가 빠져. 어디? 중국, 러시아. 솔직히 이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만 모이자고 얘기하는 거는 중러만 빼고 우리들끼리 결속을 하자는 의미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걸 했던 거야 카터가. 비민주적인 국가들을 다 싸그리 짝짝 조지면은 미국의 국력에 도움이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터가 인권 외교, 민주주의 외교 이런 걸 했던 거야. 실제로 박정희 정부 때의 학생운동들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이란 국가가 그 학생운동들을 지지했고 실제로 학생들도 미국이란 국가가 어떻게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뭘 해주겠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 학생들을 지원해줄 수도 있겠지라는 기대감. 근데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무너지죠. 그 다음 전두환 정부가 들어섭니다. 근데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니까 미국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레이건 때. 왜? 미국 말을 너무 잘 들었거든 그 양반이. 전두환 정부가 미국 말을 너무너무 잘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버려 둡니다. 박정희 정부랑 전두환 정부 둘 다 쿠데타로 그리고 독재 체제에 있었는데도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카터 정부 때만 해도 막 난리를 치더니 물론 정권이 바뀌었어요. 전두환 정부 때는 레이건 정부였단 말이야. 레이건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야 별로. 실제로 미국이 박정희 정부를 아예 전복시킬 생각으로 학생운동을 부추겼느냐 이것까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문서 같은 거를 다 뜯어보면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 전두환 정부가 미국의 말을 잘 들을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야. 실제로 그 문서에 나와요. 그래서 카터 정부 때 미국이 얘기한 거 보면은 박정희 정부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되고 막 이런 인권을 개선하라고 막 요구하고 이런 걸 막 난리를 쳐. 근데 전두환 정부 와서는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은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이런 것처럼 민심이 이런 피델 카스트로 같은 특정 정부를 지지하면요. 미국 같은 아무리 큰 강대국들도 아무리 이 나라가 국력이 약해도 함부로 들어가서 내란 선동, 내란 전복을 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쿠바가 딱 그랬던 거야. 쿠바 사람들이 피델 카스트로 좋아했거든. 미국은 저 피델 카스트로가 어떻게든 집권하는 걸 막으려고 그랬어요. 왜? 미국 말을 안 듣는 정부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미국 플로리다 코앞에. 저 국가가 친소련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정부도 아니라고 치자고요. 그러나 미국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언젠가 친소련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 쿠바의 미국 말을 계속해서 안 들을 저 정부가 사라지는 게 좋겠죠. 미국의 국력만 따지면. 그래서 미국이 군대를 보냅니다. CIA 주도로. 미국 CIA 주도로. 이거 나중에 다 뽀록 난 거야.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에 집권을 했을 때 숙청을 하거나 조질라고 하거나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가 싫었거나 여러 이유에 의해서 쿠바를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미국 CIA 주도로 1,400명을 조직합니다. 쿠바인으로. 그리고 군사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쿠바에 이 1,400명을 보냅니다. 다 조져버리려고 봐. 그게 바로 피그스만 침공이라는 사건이에요. 피그스만이 어디 있냐면은 어디지? 플로리다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요 아래쪽이네. 이걸 피그스만 침공이라는 사건이라고 불러요. 요 문서가 그거예요. 1998년에 공개된 피그스만 침공 계획 관련된 CIA 문서입니다. 공개가 다 됐어요 이미. 미국인은 단 한 명도 없게끔 처리해서. 왜? 나중에 뽀록 나도 미국이 개입한 거 아니야? 그냥 쟤네가 알아서 했나 보지. 미안해. 유감이네. 너무 새침했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제 이러면 되잖아요. 보내자마자 개박살납니다. 군사훈련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렇게 된 거야? 1400명 군사훈련 시켜서 들여보냈는데 100명 죽고 나머지 싹 다 생포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카스트로가 야 미국아 니네 뭐하냐? 니네가 보냈잖아 씨부레. 다 알아. 얘네 지금 전부 다 이 쿠바에서 튀어가지고 미국 국적 가진 애들인데 다 죽여줘? 몸값 내놔 빨리 돌려줄 테니까 해서 피델 카스트로의 몸값 딜 그의 재테크로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이제 그들이 이용됩니다. 당시 1961년 당시에 무려 5,300만 달러나 주고 미국이 다시 데려와요. 지금 5,300만 달러면요 현재 원달러 환율 1,200원으로만 단순 계산하면요 636억입니다. 그럼 1961년이면 저 636억이 얼마였다는 거야 지금. 미국 입장에서 저 당시에 개망신당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 피그스만 사건 이후에 소련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야 쿠바야 미국 쟤네 쿠바에 대놓고 개입해? 세상에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얼마나 니네 피델 카스트로 정부가 굳건하게 바로 서야 되는데 저렇게 코앞에 있는 미국이 계속해서 니네를 괴롭히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도 얘기하는 거야. 미국 니네는 이렇게 죄 없는 국가에 막 개입하는 아주 악독한 국가네? 딱 잘 나왔네 지금 사진이. 당시 존 F 케네디 정부였어요. 케네디가 우리는 미국이 하나도 개입한 게 없다. 미국 국적을 가진 쿠바 사람들이 피델 카스트로를 싫어해서 자기들끼리 꾸며가지고 간 거지. 우리는 전혀 아는 게 없다. 유감스럽네. 일단 뻥카를 쳐. 다 그래. 진천 광해원에 그 러시아 노동자들 엄청 많아요. 아침에 이제 출석 부를 때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 출석부에 김 블라디미르, 이 블라디미르 이렇게 가라로 이제 막 이름을 적어 놓는데 그 일할 때만 그 중에 러시아 간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 간첩이라고 지금 한국에 없겠어요? 한국의 스파이들은 전 세계에 없겠어? 다 있는 거야. 앞서서 뭐라고 했어? 후르시초프가 당시 소련에서 욕먹고 있다 그랬죠. 왜? 미국은 소련의 앞마당에 전진 배치하고 싹 다 배치해놨는데 우리 소련은 지금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미국의 앞마당을 우리도 확보해놔야 된다. 그래야 미국도 소련을 함부로 못하고. 대등한 국가들도 지금 대등하지가 않다. 여기 소련 내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침 너무 좋은 사건이 터진 거죠. 얘가 무슨 친소련 정부를 우리가 세워야지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은 아니야 처음에. 근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1,400명이나 피그스만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혁명을 통해서 쿠바에서 정권을 잡은 피델 카스트로라면 1,400명이 쳐들어왔던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쌩까야지. 그리고 무섭잖아요. 소련이랑 붙어야겠죠. 너무나 당연히. 당시에 소련한테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 또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당시 후르시초프가 지지율이 떡락하고 있던 이유가 하나 또 있었어요. 베를린.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